대표님 어쨌든 이제 뭐 당선이 되시고 이 당선의 원인 이거 분석하는 기사가 좀 많았었는데요. 시대의 흐름이다. 아니면 이준석 개인의 역량이다라고 평가가 있을 때 대표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지난 10년 동안 정치 언저리에서 이제 계속 정치를 바라봐왔고 그리고 정치를 계속 스스로도 해왔고 그러다 보니까 그 10년을 얼마나 알차게 보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제가 적어도 여의도 정치권에서 사람들한테 오냐오냐 하고 다니진 않았고 뭔가 인맥을 타고 올라가기 위해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저를 영입한 거 외에는 제가 뭐 인맥 타고 올라가려고 누구한테 막 열심히 술밥을 사고 다닌 적도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 거겠죠. 네. 지금까지는 정치권에서 본인 성장의 인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했다 그러면은 그게 아닌 메시지나 아니면 새로운 정책이라는 걸 승부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겠죠. 대표님께서 이제 그 취임하시고 공천을 강조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뭐 태극기 부대, 뭐 탄핵 찬성파, 그 이제 중도 실용을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 그릇에 담길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민한 뭐 이슈가 당내에서 뭐 터지면 분열이 예상될 수 있다 이런 우려. 저는 생각에 다르면 제가 용인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 당리당략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하는 파벌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용인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대선 주자들이 이제 속속 당에서 활동을 시작하고 당 밖에 있는 분들 들어오려고 할 때 그 안에서 수많은 정치 공작이나 아니면은 좀 음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생각의 다름이 아니라 진짜 당 안에 수류탄 까놓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용납할 공존이 아니고요. 다만 정책이나 아니면은 어떤 사건에 대한 관점 이런 것이 다른 거는 공존할 수 있는 그런 다양성입니다. 뭐 현재 뭐 탄핵을 두고 당에서 뭐 이런 저런 얘기가 있진 않은 상황. 네, 저는 뭐 탄핵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더 이상 언급하는 사람도 없고 저는 탄핵이라는 거는 우리가 집권했는데 어쨌든 임기를 마무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항상 죄송하면서도 조심스럽게 언급해야 되는 사안이다. 탄핵 부정 이런 거 얘기하고 다니는 거는 전혀 국민들의 정서와 맞지 않습니다. 2030을 대표하시는 상징적인 지이기도 한데 당대표가 되셨어요. 그다음에 이제 젊은 세대를 위해서 이 당이 정치권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되는 필요한 정책이 뭐라고 좀 꼽으실 수 있으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젊은 세대가 그 참여하는 데 있어가지고 정치권의 문이 좀 크게 열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안에서 제가 공정함이라고 얘기했지만은 지금까지는 젊은 세대가 참여할 수 없는 어떤 보유하기 어려운 가치들을 정치의 덕목으로 내세웠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경험, 경륜 이런 얘기 하는 것처럼요. 그런데 이게 꼭 정치권의 문제만 아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그런 걸 요구하는 상황이 있었고 그래서 저는 제가 공정한 경쟁이라는 말을 계속 하지만은 어쨌든 그 경쟁의 문화 그리고 다만 그 경쟁하는 데 있어가지고 기회는 또 아주 공정하게 주어질 수 있는 그런 식의 사회 재설계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논쟁으로 계속 뭐 할당제니 이런 것들도 막 끼어들어서 이제 하게 되는데 저는 기회 평등을 보장하고 경쟁 참여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면은 무엇이든 도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 다만 경쟁의 결과물을 이제 수치적으로 보정하려고 하는 행위는 전부 다 좀 왜곡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일례로 이번에 저희 전당대회만 본다고 하더라도요. 원래는 전당대회라는 거는 보통 남성들이 우세한 구조일 수밖에 없는 것이 굉장히 조직을 많이 해야지 되는 것처럼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또 그 조직을 관리하기 위해서 매일 술 마시고 돌아다니고 이래야 되는 것처럼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그런 면이 싹 거치고 나니까 전 당장 저도 젊은 사람이지만 그런 것에 불리함 없이 당대표가 됐고요. 최고위원 4분 중에 3분이 여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건 지금까지 정치권에서 지금까지 뭐 할당제로서 여성 한 명을 꼭 최고위원 만들게 한다든지 이런 것보다 훨씬 더 그 큰 변화가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코로나로 인해서 무엇이 달라졌을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조직이나 아니면 그런 어떤 집단 회식 문화 이런 게 사라졌기 때문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분석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공정한 경쟁의 틀만 만들어지면은 실제로 젊은 세대나 아니면 여성이 약진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사회 변화를 좀 추구하고 싶습니다. 젊은 청년 정치인을 꿈꾸는 사람들한테 해주실 조언 같은 거는 어떻게 있으실까요? 저는 오히려 그 태극기 부대나 이런 것들이 하는 주장들이나 아니면은 뭐 진짜 그 강경 보수적인 뭐 주류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쫓아가지 마라. 오히려 본인이 주체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고민을 했다면은
그거로 당당히 승부하는 게 좋다. 제가 이번에 예를 들어서 제 전당대회에서 했던 수많은 행보 하나하나가 사실 보수 정당에서 하면 안 되는 것들을 많이 했거든요. 네. 예. 예를 들어 광주에 가서 5.18 언급을 세게 한다든지 아니면 뭐 대구에 가가지고 탄핵은 정당했다. 제가 1등 후보였기 때문에 크게 감내할 필요 없는 그런 어떤 리스크였다고 하는 분도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1등 후보로 그 당시 나오고 있다 해가지고 뭐 침대 축구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전당대회 할 거였으면은 그거는 정치라는 의미가 없고, 오히려 저한테 들었던 생각은 당원들과 국민들한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드러내서 그것까지 같이 심판받자였고, 예. 실제로 토론 배틀이나 공직 후보자 자격시험 같은 것들도 뭐 일부 반발이 예상되는 거긴 했지만 다 데려다 놓고 심판을 받은 거거든요. 저는 당당하게 임하는 것이 최고고, 젊은 세대도 그런 관점에서 좀 승부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성보다는 2030 세대 네. 남성을 대변하는 시선이 있는 것 같다라는 우려도 좀 있어요. 그 우려에 대해서는 대표님 입장은 좀 어떤 메시지를? 예를 들어 성평등 같은 경우에도 각자의 그 성평등에 대한 정의가 다른 것이겠죠. 저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성별이든지 아니면 뭐 종교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경쟁하는 데 있어서 그거로 인해 차별의 제한을 두는 것은 부당하다. 네. 그리고 그것이 제도적인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차별이 존재한다면 그 실질적인 것까지 다 최대한 없애려고 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좀 더 제가 적극론자죠. 그러니까 경쟁의 공정성을 저해한 요소를 다 제거하자고 하는 그런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뒤에 이제 후보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보는 것이고요. 할당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 저는 뭐 근데 이런 관점 자체가 처음에는 이제 저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이 뭐 여성 혐오가 아니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거대 담론을 쏟아냈지만은, 제가 그때 나경원 대표랑 이야기해서 항상 얘기했던 것처럼 여성 혐오 한 거 한마디만 소개해달라. 그러니까 그런 추상적인 대화가 아니라 구체적인 대화를 해나가면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많이 알려지기 때문에 네. 저는 지금도 제가 크게 뭐 문제될 만한 상황을 만들었다 보질 않고요. 무엇보다도 저희 당의 지지율이 이제 여성과 남성이 약간 괴리가 났던 거는 2018년부터 그런 현상이 유지되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도 여성표가 빠졌다는 느낌은 들지 않고요. 남성표가 훨씬 급격하게 뛰어오른 겁니다. 저희가 2018년 지방선거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보다 여성표도 덜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어쩔 수 없이 남성이 좀 더 빠르게 반응한 것일 뿐, 네. 장기적으로 수렴할 거라 봅니다. 여성과 남성의 그 정치적 의사가. 최근에 이제 당원들이 많이 예. 좀 증가했잖아요. 비율로 보면은 2030에서 많이 마침 그거 있어요, 자료가. 맞아요. 이건데 2030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거의 한 10대, 20대, 30대 합쳐가지고 한 62% 정도 되네요. 이게 성별로도 좀 이게 나오나요? 성별로는 안 나와 있어요. 성별 안 나와요? 예. 근데 그 20대, 30대 비중이 굉장히 높은 거고, 지역별로도 수도권의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10,000명 가까운 사람 중에 3,000명 가까이가 서울에 살았으니까. 호남도 기존에 저희가 호남 비율 0.8%라 그랬는데 이 자료는 3.5%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기존의 그 0.8% 비율보다 훨씬 더 높은 비율로 올라오고 있다. 그러니까 이 격차가 상당히 좀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최고위원분들이 한 분 한 분이 정말 이제 개성과 주장이 뚜렷하고 강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 최고위의 회의 분위기는 좀 어떠신가요? 이제 벌써 좀 지적 목소리가. 전 근데 그 제가 최고위원 했을 때도 제가 최고위원 너무 많이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최고위마다 분위기가 다르긴 한데 예. 최고위원들 입장에서는 사실 얻게 되는 게 발언권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인사권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 부분 대표가 가져가기 때문에 그래서 최고위원들은 실제로 그런 발언을 하면서 본인의 존재의 어쨌든 필요성을 이제 입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들은 뭐 거슬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 여러 정치 사안에 대해서도 김재원 최고위원이 굉장히 뭐 적절한 발언들을 하고 있고, 그런 우려나 이런 것들 담아가지고 제가 이제 결정을 내리는 거지 제가 모든 그런 걸 배척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자격 시험 같은 경우에 이제 지역민과 밀접해서 일하는데 이제 엑셀 시험 이런 게 진짜 필요한 거냐라고 직접 이제 김재원 최고위원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공직 후보자 자격 시험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안 자체가 성안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우려를 표시하는 건 전혀 문제 없습니다. 예를 들어 엑셀 같은 경우에도 그게 엑셀이 왜 나온 거냐면은 대체 시험으로서 예를 들어 어떤 우리가 컴퓨터 활용 능력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컴퓨터 활용 능력 2급이라든지 아니면 워드 프로세서 1급 같은 자격증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게 그러면 엑셀을 요구하겠다는 거냐는 건데, 그게 오어거든요. 워드 아니면은 엑셀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그 정도면 뭐 합리적인 기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기본적으로 의정 활동을 하기 위해 가지고는 어느 정도 실력을 갖춰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 이게 지금 의정 활동의 주요한 부분이 감사고 네. 예, 그런 것들인데, 그래도 감사 활동을 하기에 불충분한 어떤 그 능력을 가지고 있다든지, 예, 아니 뭐 소통 능력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측정해서 오히려 국민들한테 알릴 수 있어야죠. 그래서 오히려 이 공직 후보자 자격 시험이 만약에 잘 정착되면은 예. 우리 후보자들은 뭐 나가가지고 다 상대당 후보자들, 검증 안 받은 상대당 후보자들에 비해 가지고 상당한 득표력이 있을 겁니다. 저희가 주민들한테 이야기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은 예를 들어 나이가 60이지만은 컴퓨터를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의정 활동 얘기해가지고 합격한 사람이다. 저는 기초의원 레벨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유권자들이 상당히 감동받을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봐요. 어쨌든 뭐 워드든 네. 엑셀든 아니 젊은 세대가 컴퓨터 잘하는 건 당연하겠지만, 예를 들어 60 넘으신 분이 예를 들어 내가 진짜 의정 활동을 잘하고 싶어가지고 공부했다? 이거는 지금까지 기초의원들한테 기대할 수 없었던 덕목이라 생각하면은 굉장히 뜨겁게 반응할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저는 이걸 뭐 사람을 거르기 위한 것도 아니고요. 네. 계속 저희가 반복적인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 당 공직 후보자 같으면 이 정도는 다 갖췄다라는 그런 역량을 키우기 위한 그런 의도가 있기 때문에 저는 크게 문제 없을 거라고 봅니다. 자격시험 외에 이제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당적으로나 또 다른 어떤 좀 시도나 뭐 저는 뭐 당 개혁이라고 하는 건요, 그거 외에도 뭐 소통 체계를 강화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온라인상에서 우리 당 당원들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네. 이분들이 당비 내고 그냥 당 투표 몇 번씩 하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분들이 이제 정책 제안도 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또 자유롭게 상관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게 지금 이제 저희 당에서 아마 디지털 정당화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네. 그런 부분일 텐데, 그것도 이제 추진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일을 쌓아놓는 걸 싫어해가지고 그 토론 배틀이나 이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면은 그 단에 나올 것 같습니다. 이제 국민의당과의 그 통합 얘기를 좀 하는데요. 대표님이 통합에 있어서의 제1원칙 기준이 어떤 건가요? 저는 상호 존중이다 이렇게 봅니다. 상호 존중. 예, 저는 안철수 대표의 어떤 대선 주자로서의 가치를 높게 사고요. 예. 다만 이제 안철수 대표께서는 지금까지 본인이 새로운 정치를 한다고 했으면 항상 부침에 겪었던 것이 예. 당 조직력이나 아니면은 뭐 의석수가 떨어져가지고 좀 소외됐던 분이 있다는 걸 받아들이셔야 되고, 네. 저는 그러면은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가 명확해진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그 본질이 아니라 이제 다른 어떤 자잘한 거로 자존심 싸움을 하게 되면은 네. 그거는 비극이죠. 그거. 예. 어떤 조건을 걸고 뭐 통합을 임해서는 안 된다 이런. 아니 저는 안 대표가 대선에서 뛰려고 하는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가 어떤 공격이나 지장도 없이 이렇게 안정적으로 저희 당내에 안착해가지고 대선 나가는 것이 제가 그분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서비스고요. 거꾸로 그분 입장에서도 예를 들어 본인의 당을 챙기고 싶은 마음은 있겠지만은 그로 인해 무리한 조건을 내걸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저는 그런 쪽을 좀 선택한 게 어떤가 생각합니다. 대표님의 이 기준은 이제 협상 테이블에서 그렇죠. 거라고. 예. 저희가 아주 훌륭한 협상단이 이번에 꾸렸기 때문에요. 예. 뭐 작전 수행 잘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안철수 대표님 얘기가 나와서 페북에 이제 말씀하셨던 카페 있지 않습니까? 네. 카페에서는 어떤 인연이 있었던 건지. 카페에서 뭐 그 카페를 제가 제시했던 카페는 마들 카페라는 곳인데요. 실제로 만났던 곳은 7179 친한 친구 카페라는 곳인데 둘 다 저희 동네에 있는 곳인데 이제 마들 카페는 저희 집에 좀 더 가깝고요. 7179 카페는 안 대표님 댁에 좀 더 가깝습니다. 네. 그런데 안 대표님 댁이 이제 뭐 그 등산하는 쪽에 가까워가지고 그쪽에 이제 좀 카페 거리가 있는데 뭐 저희 쪽에 있는 그 카페가 좀 사람이 많을 거라 생각해서 저희가 장소를 변경했는데 오히려 그날이 또 날씨가 좋아서 거기 더 많았습니다. 한번 그때 안 대표님이랑 만났었던 카페였다는. 아니요, 그거는 그 전에 예전에 제가 안 대표랑 만났던 카페는 거상이라는 곳이고요. 그건 노원구청 앞에 있습니다. 예. 그 최근의 자리에서는 서로 앙금을 좀 많이 푸셨습니까? 저희는 뭐 앙금을 풀고 이렇게 할 건 아니고요. 네. 왜냐면 안 대표도 저도 그렇고 뭐 서로 어쨌든 같은 당을 했고 그 과정에서 알력이 있었던 건 뭐 닿게 드러났지만은 그런 걸 저희가 지금 담아두고 지금 정치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때 안 대표님과 상당히 실무적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눈 건 사실이고요. 예, 다만 내용은 이제 서로 공식적인 자리에서 논의하자 최종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공개를 언론 안 한 겁니다.
통합의 시기는 어쨌든 국민의당 이 대표님의 생각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나오느냐에 따라 달린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시기가. 저는 사실상 당명 문제를 국민의당이 들고 오면서 저희 간에 이견이 많은 것처럼 이제 노출됐는데 네. 대부분의 사안에 대해서는 주호영 대표께서 훌륭한 협상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저는 그냥 승계하면 된다 이런 생각합니다. 이제 공군부사관 성추행상한 사건 있지 네.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국민의힘도 국정조사나 특검 필요성을 좀 얘기했고 이 성폭력 대응 개선을 위해서 이제 국회가 할 일, 뭐 분반에 대해서 그럼 좀 대표님께서는 모든 게 지금 공무원 조직이라는 것에서 조직에서 위계에 의한 이런 성범죄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네. 저는 여성의 사회 참여를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엄중하게 다뤄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예전에 이제 그 민주당 소속 광역자치단체장들도 뭐 그런 위계에 의한 성폭력을 저지른 바가 있는데 군은 그것보다 더 강한 위기가 존재하는 곳입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들은 우선 일벌백계는 하나의 기조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예. 두 번째로는 사실 군에 있어서 이제 어쨌든 출산율이 떨어지고 이러면서 여군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예, 그게 하나의 이제 중요한 과제가 될 텐데 저는 전혀 위축되지 않도록 어떤 그 근무 병과나 이런 것들을 네, 여성 하나씩 점검해가지고 여성이 예를 들어 그런 구조적인 위험에 단독으로 노출되는 상황이 없도록 그렇게 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청와대에서도 그 영수회담이 네. 이제 내주에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예, 말이 근데 들고 있었어요. 저희가 그 어떤 경로로도 그걸 전해 들은 적은 없습니다. 저희가. 예. 이 영수회담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만약에 실행이 되는 이제 준비 단계에 있다고 하면 혹시 어떤 의제를 뭐 제안할 생각이시죠? 저는 최근에 여당이 이제 부동산 특히 세제 문제에 대해서 좀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은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하다. 결국엔 거래를 활성화시키고 시장을 정상화시키는 그런 과정에 들어가야 된다. 예. 그러려면 뭐 다주택자에 대한 기조도 조금은 조정돼야 될 수도 있고요. 네.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의 전환을 좀 건의를 할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그거 외에도 이제 보면은 현재 이제 문재인 정부 이후에 새로운 산업을 발굴하지 못해가지고 성장 자체가 좀 정체된 느낌인데 비록 대통령 임기 말이긴 하지만은 그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어떤 의견을 개진하려고 합니다. 이 회담의 뭐 형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저는 자유롭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다만 이제 국민의당과의 합당이라는 절차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결국에는 제가 혹시 만약 단독으로 가게 된다면은 야권에서 그러면은 1대4 이런 구도는 나오는 게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칠지는 아마 청와대에서 좀 판단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합당 절차가 좀 늦어지면 아마 안철수 대표랑 같이 갈 가능성이 높고요. 예. 그렇죠. 거기서도 1대1보다는 뭐 1대4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네요. 제가 오히려 어떤 형식이든 상관없다고 이제 제안을 했기 때문에 청와대 고민 좀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대표님께서 이제 지난주였나요? 라디오를 통해서 이제 차별금지법 시기상조 말씀하셨는데 이게 약간 당의 입장을 고려해서 하신 발언인지 아니면 대표님 개인의 생각도 어떻게 보면 차별 시기상조 저는 실질적으로 이제 제가 당을 대표해서 이야기해야 되는 상황이고 네. 그렇다고 했을 때 보수 진영 그 여영국 대표님 만났을 때 정의당 가서 제가 정확히 말씀드린 게요. 보수 진영은 이 논의 자체가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보수 진영의 입장이라는 것이 거의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개인 단위에서는 여러 고민이 있었겠지만은 그 사실 정치 지도자 대부분 외면했고 아예 논의 자체 차단했거든요. 그 논의가 이루어진 이력 자체가 없어요. 제가 보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은 논의해볼 정도의 테이블까지 올리겠다 정도가 제 입장인 것이고 제가 그렇다고 해서 뭐 당대표로서 특정한 입장을 아직 선호한다 이렇게 밝히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고요. 다만 이제 이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기 때문에 어느 범주로 넣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저는 근데 저도 이것이 만약에 입법이 된다고 하면은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인 형태가 맞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논의를 하자는 것이지 제 개인적인 입장은 아직까지 밝힐 수도 없고 밝혀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게 아마 보수 진영 일각에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보다는 선별하자 이런 주장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근데 그거는 예를 들어 그 자체로서 제가 봤을 땐 좀 입법하기 좀 어려운 법이 아닌가. 왜냐하면 비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런 거는 오히려 보수 진영에서도 장기적인 논의를 지금이라도 시작해야 되는 부분이지 이걸 외면하고 할 부분은 아니다. 하지만 결론은 진짜 속단하기 어려운 것이
보수의 주류는 아직까지 반대하고 있는 것이 명확합니다. 대선 얘기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내년 대선에서 가장 중요하게 화두가 될 만한 그 이슈는 뭐라고 좀 보십니까? 제가 요즘 들어서 이 문제에 대해 생각이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제가 대표로 앉아가지고 이제 보다 보니까 아젠다도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지금은 문석열 총장이 반부패 이미지나 이런 것 공정의 이미지를 흡수하면서 이제 뜨고 있지만은 예를 들어서 한 6개월 뒤에는 솔직히 말하면 경제나 다시 이제 일자리 문제가 올라올 수도 있고 모른다고 했는데 그런데 또 그걸 또 요즘은 생각이 전환돼 가지고 아젠다나 이슈 이런 것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은 좀 통 큰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선택에 있어가지고 전격적이지 못한 그런 어떤 정치인들에 대해서 갈수록 비판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모호성보다는 아예 그냥 좀 미리 고민을 많이 하고 대신 뭔가 판단이 섰을 때는 명쾌하게 움직일 수 있는 지도자에 대한 선호가 올라갈 것이다. 그게 과거에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에 얻었던 이미지고요. 윤석열 전 총장이 그 문재인 정부가 맞섰을 때 그때 얻었던 이미지거든요. 저는 그 두 분이 이 이미지를 유지할 수 있을지도 궁금하고 또 다른 분들도 그런 이미지를 얻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 말씀이 이제 통 큰 정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며칠 전에 메시지를 보니까 이 대표님을 이제 새 정치로 규정을 하셨고 저 윤석열 총장 자체는 얘가 이제 큰 정치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십니까? 저는 정치 입문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지만은 그 시기가 임계점을 넘어가면 아마 큰 정치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윤석열 총장이 충분한 시간을 고민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다만 그 시점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을 겁니다. 윤석열 총장 말씀이 그 며칠 전에 나왔던 이제 메시지 중에 여야 협공이라는 단어를 좀 썼거든요. 그 어떻게 보면 대표님을 향한 메시지다라고 해석을 했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그 윤석열 총장의 첫 번째 그 이회영 기념관인가요? 그 행사를 보면서 그건 그냥 전반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기획이 부족했다. 그래서 행사의 모양새도 사실 첫 행보치고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뭐 함께 하신 분의 면면도 사실 국민들한테 특이한 인상을 주긴 좀 어렵지 않았나. 그리고 언론인들과의 소통 과정에 있어서는 좀 언론인들도 좀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 아니었나. 이런 거는 제가 당연히 뭐 바라보는 관점에서 지적할 수 있는 것이고요. 저는 그런 것들의 문제점도 좀 덜 노출시키기 위해서라도 입당을 권유하고 있는 거고요. 제가 무슨 뭐 아마추어 같다라고 해서 윤석열 총장을 재단했다? 그런 제가 아까 말했듯이 구체적으로 사안 준비하는 캠프의 모양새가 이제 아마추어적이다는 건 지적할 수 있다 보고요. 이런 지적이 만약 불편할 것 같으면은 저는 앞으로 더 큰 어떤 비판이나 아니면 조언들을 수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그 뭐 협공이라는 단어가 적절하다 보지는 않습니다. 당선이 되시고 나서 총장님이랑은 직접 연락을 하셨어요? 그 문자 한번 주고받은 게 답니다. 지금은 좀 소통을 제가 일부러도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경선에 대한 공정한 관리를 약속했기 때문에 특정 후보군에 대해서 이렇게 능동적으로 접근하는 것 자체는 부정적이다 봅니다. 아니 말씀하셨지만 이제 그 윤석열 총장의 이제 소통 방식 기자들의 평가가 사실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이제 이 대표님과는 소통의 방식이 극과 극이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이제 대비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거든요. 지금 윤석열 총장은 뭐를 해도 약간 용서받는 정도의 지지를 가지고 있어요. 특히 적어도 범보수권에는. 그렇다면 좀 더 자신 있게 나가도 되거든요. 예를 들어 인터뷰 같은 것도 저라고 무슨 뭐 10년 전에 인터뷰할 때 말 실수 많이 안 했겠습니까? 근데 그게 다 우리가 이제 사실 가장 글로 배우기 어려운 개념이 뜨거운이라는 개념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뜨거운 걸 안 만져보고 어떻게 하나요? 아무리 책을 많이 읽고 그 전부터 고민해봤어도 뜨거운 거를 직접 손대서 만져보고 아 뜨거 하기 전까지는 뜨겁다는 게 뭔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런 것처럼 정치도 약간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정치를 지금까지 윤석열 총장이 굉장히 관심 많았는지 아니면 관찰자 시점에서 어떻게 봤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본인이 뜨거운 걸 시작하자마자 인지할 수 있어야지 그 안에서 발전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작전을 짤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윤석열 총장의 스탠스를 보면은 이제 시간이 무르익은 뒤에 입당이든 어쨌든 선택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시간을 온전히 윤석열 총장의 개인의 선택으로
놔둬야 되느냐. 어쨌든 이제 가장 유력한 후보 중에 한 명이기도 하니까 예. 그거를 이제 관리해야 되는 게 대표님이실 텐데. 그게 당 밖에 있는 대선 주자가 무슨 팀을 꾸리고 무슨 뭐 사무실을 차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하나가 돈입니다. 저는 그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뭐또 이러면 돈 없으니까 입당해라 이렇게 들릴 수도 있는데 대선에 걸맞는 조직체를 갖추고 키우려고 한다면은 당 안에서 경쟁하는 건 훨씬 유리합니다. 대표님은 그러면 어쨌든 지속적으로 입당하라는 메시지를 주실 거인 거죠? 저는 입당을 하라고 이제 모든 대선자들에 권유할 테고요. 입당을 하셔야지만 저희가 돕고 싶어 도울 수가 있습니다. 당 밖에 있는 인물을 저희가 지원하거나 아니면 띄울 수 없는 노릇 아닙니까? 윤석열 총장은 대선 어쨌든 보수의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국민의힘 내에 들어와야 되는 주자라고는 보십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고요. 당 안에 들어와 있어야 아마 저희가 제공하는 그런 어떤 서비스들을 받을 수 있을 테고 당 밖에 계신 동안 저희 만약에 당내 주자들이 윤석열 총장만 공격하고 이러면 제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 장성철 수장이 예. 말하는 이제 엑스파일 언급이 굉장히 지금 좀 파급력이 세게 네. 올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엑스파일을 보셨습니까? 저는 열람하지 않았습니다. 엑스파일에 대해서 이제 김재원 최고위원은 네. 또 SNS에 이제 밝히고 확인하자. 그리고 이제 그 결과에 대해서는 뭐 엑스파일을 처음 언급한 뭐 여당 대표든 네. 윤석열 총장이든 네. 책임을 절하라는 메시지를 좀 보냈거든요. 저는 김재원 의원님이 굉장히 승부사적인 기질을 보이셨다 이렇게 보고요. 네. 저도 이런 것들이 괜히 장기화되고 그리고 또 어떤 윤석열이라는 뭐 아주 유력한 대권 주자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당장 장성철 평론가가 어떻게 그걸 입수했는지도 저는 의문이지만은 네. 그걸 왜 그런 경로로 공개하게 되었는지는 더 의문입니다. 이게 이런 상황이 길어지면은 뭐 특정 대선주자가 특정 인물을 교사해서 한 것처럼 이렇게 막 소문이 돌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이 지금 벌써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하루 빨리 이런 것들은 명명백백해져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대표님께서도 김재원 최고위원 말씀처럼 문서의 진위도 문제이지만 내용에 대해서 검증은 해야 된다. 검증은 해야 되는 것이고요. 다만 저는 뭐 대단한 내용이 있을 거라는 생각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편하게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최재형 감사원장의 지난 네. 금요일에 발언은 대권 도전을 시사한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속단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예. 저희가 뭐 지금 문재인 정부 최전선에서 맞서 싸우는 그런 어떤 감사원장에게 부담을 드리기 싫습니다. 당 내에서 이제 선언을 하셨거나 나가실 의사를 보이신 분들이 사실 지지율이 한 자릿수에 그치고 있고 당 대표이시고 당내 주자들의 어떤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되는 역할이 있으시다면 그 올릴 수 있는 방책 같은 걸 좀.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전당대회 과정에서 제안한 2대2 팀 토론 배틀이라는 것도 굉장히 신선한 방식으로 대선 주자들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정책적 아젠다를 잡으라 그러면은 참 보수가 아이러니컬하게도 몇 년 동안 성장의 담론을 내세운 적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와 같이 성장하면서 과실을 나누는 형태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지금은 성장이 정체되어 있다 있기 때문에 어떻게 나누느냐를 갖고 정치적인 다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대표님 이 저번에 이제 취임하시고 나서 네. 포함이 되셨는데 네. 뭐 대선에 나가실 의향? 전혀 지금 고민 안 하는 게 원래 정치하는 사람들이 제일 약한 게 외교, 국방, 안보 이쪽이거든요. 예. 그래서 제 스스로 그런 쪽에 있어서 충분한 공부를 했다고 생각하기 전까지는 네. 전혀 그런 고민 안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통으로 해서 예. 같이 인터뷰를 그러시죠. 예. 네.